10. 페스초프는 끝까지 논쟁하고 싶어 했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말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의 의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난 결코, 그는 수프를 떠먹으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말했다. 인구 밀도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이 아니라 근본적인 토대와 결부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느긋하고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보다 발전된 민족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페스초프는 특유의 저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언제나 말을 급하게 했고 자기가 하는 말에 온 정신을 쏟는 것처럼 보였다. 보다 발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가운데 어느 민족이 가장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동화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라인 지방이 프랑스화 되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인이 더 열등한 것은 아니죠. 그는 소리쳤다. 거기에는 다른 법칙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영향력이란 언제나 참된 교양을 가진 쪽에 있기 마련입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참다운 교양의 징후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페스초프가 말했다. 그러한 징후는 이미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옅은 미소를 띠며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고전적인 것만을 진정한 교양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쪽의 격렬한 논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파 진영도 자신을 위한 유력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고전파군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즉 포도주를 드시겠습니까? 세르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난 어떤 종류의 교양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잔을 내밀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너그럽게 미소를 지었다. 난 그저 양측이 저마다 유력한 논거를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난 고전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 논쟁에서는 개인적으로 내 자리를 발견할 수 없군요. 어째서 고전주의 학문을 실제적인 학문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도 그에 못지않게 교육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페스초프가 그의 말을 받아 말했다. 천문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칙의 체계를 갖춘 식물학과 동물학을 보세요. 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대답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언어 형식을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정신 발달에 특히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전주의 작가의 역량은 지극히 도덕적인 데 반해 자연과학의 가르침은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의 해악을 형성하는 해롭고 거짓된 학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페스초프가 특유의 굵은 저음으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 견해의 부당성을 열렬히 증명하기 시작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미 상대의 길을 꺾을 반박을 준비해 둔 것 같았다.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옅은 미소를 띠며 카레닌을 돌아보았다. 두 학문의 장점과 단점을 완전히 저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고전주의적 교양에 당신이 지금 말한 우월성, 즉 도덕적이고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될는지 안티니힐리즘적 영향력이 없다면 안티니힐리즘적 영향력이 니힐리즘이라는 용어는 독일어인데 본래 소멸 혹은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원칙의 거부라는 철학적 의미를 띠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186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프랑스어 니힐리즘을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됐다. 스스로 니힐리스트라고 칭하던 이들은 유물론을 신봉하고 피지배 계급과 소외계층을 옹호하고 반정부적 입장을 취했다. 1881년 무렵 니힐리즘은 인민의지당의 테러리즘으로 변화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어느 학문을 우위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빨리 최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이죠. 고전주의 학문에 이러한 안티니힐리즘적 우월성이 없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이 생각하여 양쪽의 논거를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여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고전주의 교양이라는 이런 알약에 안티니힐리즘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일 효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아테네에 소금을 뿌리며 말을 맺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알약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대화를 들으면서 웃은 이야기가 나오기만 기다리던 투톱치인이 가장 큰 소리로 유쾌하게 웃어댔다. 스테판 아르가리치가 페스초프를 초대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페스초프 덕분에 지적인 대화가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농담으로 대화를 마무리 짓자마자 페스초프가 즉시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동의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부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니 정부는 분명 그들이 채택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무관심한 채 일반적인 판단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교육의 문제는 매우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여성들에게 강습회와 대학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성 교육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1860년대의 러시아 여성들은 교사와 산파가 되기 위한 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870년대에 이르자 지적이고 사회적인 분야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여성들이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하여 많은 분야의 고등교육이 여성들에게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즉시 여성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옮겨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여성의 교육이 대개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와 혼동하고 있으며 단지 그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난 오히려 이 두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스초프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입니다. 여성은 교육의 부족으로 권리를 박탈당했고 교육의 부족은 권리의 결핍에서 옵니다. 여성의 종속은 너무나 오래된 뿌리 깊은 문제라서 종종 그들과 우리 남성들을 분리하는 그 원인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권리라고 말합니다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페스초프가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다 이렇게 말했다. 배심원, 시의원, 의장의 직위를 맡을 권리, 공직을 맡을 권리, 국회의원이 될 권리 등을 말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설사 아주 드문 예외로 여성이 이런 직위에 앉는다 해도 내가 보기에 당신이 권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의무죠. 배심원이니 시의원이니 전신국원이니 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의무를 이행한다고 느낍니다. 이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겁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적법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남성들의 일반적인 노동을 도와주려는 그들의 이러한 소망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말에 동의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다만 여성들에게 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군요. 여성들은 아마 아주 잘해낼 겁니다. 스테판 아르가리치가 끼어들었다. 여성들에게 교육이 보급되면 말입니다. 우리도 보고 있듯이 이런 속담은 어떻소? 아까부터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조롱하는 듯한 작은 눈을 반짝이던 공작이 말했다. 딸아이들도 있지만 상관없어. 머리칼이 길면. 흑인 해방 전까지는 흑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페스초프가 성난 말투로 말했다. 다만 여성들이 새로운 의무를 찾는 게 의아할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성들이 대개 의무를 회피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권리는 의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권력, 돈, 명예, 여성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페스초프가 말했다. 내가 유모가 될 권리를 요구하면서 여자들은 보수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고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꼴이군. 노공작이 말했다. 투톱치는 큰 소리로 웃어댔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기가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애석해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조차 빙긋 웃었다. 그렇죠. 남자는 젖을 먹일 수 없어요. 하지만 여자는 페스초프가 말했다. 아니요. 어느 영국인 남자는 배 위에서 자기 아이를 길렀습니다. 노공작은 자기 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끄리낌 없이 늘어놓았다. 그런 영국 남자들의 수많은 여성 관리도 생기겠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가정이 없는 아가씨들은 어떻게 하지? 스테판 아르가리치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치비소바를 떠올리며 페스초파의 의견에 공감하고 그것을 지지하였다. 그런 여자의 과거를 잘 조사해 보면 그 여자가 자기 집이든 언니 집이든 아무튼 여자다운 일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을 버렸다는 것이 밝혀질 거예요. 갑자기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벌컥 화를 내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무도 스테판 아르가리치가 어떤 아가씨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과 이상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페스초프가 낭낭한 저음으로 반박했다. 여성은 교육을 받은 독립된 존재가 될 권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성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억눌려 구속받고 있어요. 하지만 난 보육원에서 날 유모로 받아주지 않아 억눌리고 구속받고 있는데 노공작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 두톱치는 크게 즐거워하며 웃느라 아스파라거스의 굵은 끄트머리를 소스에 빠뜨리고 말았다. 11. 다들 이 공통된 화제에 참여하였으나 키티와 레빈만은 예외였다. 처음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레빈은 무심결에 자기에게도 이 화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생각들이 마치 꿈속인 양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 지금은 그에게 조금도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왜 다들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와 교육에 관해 한 이야기들도 분명 키티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그녀는 외국에 있는 친구 바렌카와 그녀의 고통스러운 더부살이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 자신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다. 게다가 이 문제로 언니와 얼마나 다투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도 그녀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그녀와 레비는 그들만의 대화를, 아니 대화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교신을 나누고 있었다. 그 교신은 매 순간 그들을 더 가까이 결합시켰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이 발을 디딘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즐거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 레비는 지난해 그가 카레타 안에 있던 자기를 어떻게 보았느냐는 키티의 질문에 풀베기를 하고 돌아오다 큰 길에서 그녀를 보게 된 정황을 들려주었다.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은 막 잠에서 깬 것 같더군요. 당신의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저 카레타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작은 방울들이 달린 멋진 사두마차였습니다. 순간 당신의 모습이 아른거리더군요. 난 창문으로 보았죠. 당신은 바로 이 모습으로 앉아 모자 매듭을 두 손으로 잡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나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었나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추억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환희에 찬 미소를 보고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준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기쁜 듯이 웃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투톱치는 정말 잘 웃는군요. 레비는 그의 촉촉한 눈과 흔들리는 몸을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알던 분인가요? 키티가 물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저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쁘지는 않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죠. 옳지 않아요. 그러니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키티가 말했다. 나도 저분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분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놀랍도록 착한 사람이죠. 그는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황금 같은 마음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 러시아의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의 마음을 알게 됐죠? 우리는 저분과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난 저분을 아주 잘 알아요. 지난해 겨울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다녀간 얼마 후에 그녀는 미안해하면서도 신뢰에 찬 미소를 보냈다. 돌리 언니의 아이들이 모두 성홍열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언니 집에 들렸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분은 언니가 너무 가엾어 집에 머무르며 아이들의 간호를 도왔어요. 그래요. 저분은 이 집에 3주 동안 머무르며 부모처럼 아이들을 간호했어요. 콘스탄친 드미트리치에게 아이들이 성홍열에 걸린 동안 투톱친이 한 일을 들려주고 있어. 그녀는 언니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네, 훌륭하고 매력적인 분이에요.
돌리는 투톱친 설명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톱친을 쳐다보며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냈다. 레위는 한 번 더 투톱친을 바라보며 어째서 자기가 예전에는 이 사람의 매력을 전부 깨닫지 못했는지 의아해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느낀 바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쾌활하게 말했다. 12. 여성의 권리에 관해 시작된 대화에는 여성들 앞에서 말하기 거북한 문제, 즉 결혼 생활에 따르는 권리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페스초프는 식사를 하는 동안 몇 번이고 이 문제에 달려들었으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조심스럽게 그를 다른 화제로 돌렸다.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부인들이 자리를 뜨자 페스초프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오며 불평등의 주요 원인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부부의 불평등은 아내의 부정과 남편의 부정이 법률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불평등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황급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 아니요, 안 피웁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화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일부러 싸늘한 미소를 흘리며 페스초프를 돌아보았다. 이런 시각의 토대는 사물의 본질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응접실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투롭치인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당신은 프레아치니코프에 대해 들었습니까? 샴페인을 마시고 활기를 차던 투롭치인은 아까부터 자신을 짓누르는 침묵을 깨뜨릴 기회만 엿보다 이렇게 말했다. 바시아 프라치니코프 말입니다. 그는 오늘의 주빈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며 촉촉한 붉은 입술에 선한 미소를 띄웠다.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그가 트베리에서 크비츠키와 결투를 벌이다 그를 죽였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이 일부러 자기의 아픈 곳을 골라 때린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지금 스테판 아르가지치도 오늘은 불행하게도 이야기의 화제들이 계속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아픈 곳만 건드린다고 느꼈다. 그는 다시 매제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으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자신은 호기심을 보이며 이렇게 물었다. 프라치니코프가 무엇 때문에 결투를 한 겁니까? 아내 때문에요. 사나이다운 행동이죠. 결투를 신청해서 죽였으니까요. 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응접실로 갔다. 이렇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돌리는 대기실에서 그와 마주치자 놀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여전히 찌푸린 눈썹이 자아내는 무심한 표정으로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 옆에 앉아 거짓으로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군요. 나도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내일 떠나야 하거든요. 그가 말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는 안나의 결백을 굳게 믿었으므로 그처럼 태연히 자기의 무고한 친구를 파멸시키려는 이 차갑고 냉혹한 사내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그녀는 몹시 단호한 태도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안나의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를 외면한 채 대답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용서하세요. 나에게 이럴 권리는 없지만 하지만 난 안나를 동생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말해줘요.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그녀를 비난하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감다시피 한 채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남편이 내가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당신에게 말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는 그녀의 눈을 외면한 채 이렇게 말하면서 대기실 옆을 지나가는 세르바츠키를 불만스레 쳐다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돌리는 앙상한 두 손을 모아쥐고 격렬한 몸짓으로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소매에 한 손을 얹었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의 흥분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그녀를 뒤따라 공부방으로 갔다.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을 덮은 방수포에는 온통 주머니 칼로 그은 흔적이 있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돌리는 자기를 외면하는 그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사실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그는 사실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가요? 뭐죠? 뭐예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도대체 그녀가 무엇을 했나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한 행동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에요. 제발.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돌리는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누르며 눈을 감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와 그 자신에게 자기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입술만 실룩거리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열렬한 변호는 비록 그를 흔들어 놓지는 못했어도 그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대단히 열띤 의조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내 스스로 남편에게 그 일을 떼어놓고 말하는 데야 오해를 하기도 어렵죠. 아내는 8년 동안의 생활도 아들도 이 모든 게 다 실수라며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답니다. 그는 코를 씩씩거리며 성난 의조로 말했다. 안나와 타락, 나로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그는 이제 동정과 흥분이 뒤섞인 돌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혀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직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심하는 동안에는 괴롭기는 했지만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의심할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심지어 난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아들을 정오하고 어떨 때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도 의심합니다. 난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는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가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가엾게 느껴졌고 그녀 안에서는 친구의 결백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끔찍해요. 그런데 당신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이 끔찍한 것은 다른 모든 경우처럼, 즉 실패나 죽음처럼 십자가를 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행동을 취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처한 모욕적인 처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이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알아요. 나도 너무 잘 알아요. 돌리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고개를 들고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다. 잠깐만요. 당신은 그리스도교 신자잖아요. 그녀를 생각해봐요. 당신이 그녀를 버린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그것도 아주 많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흐릿한 눈동자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이 순간 그가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녀가 내게 나의 수치를 알렸을 때 난 그렇게 했습니다. 난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난 그녀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그녀는 가장 쉬운 요구조차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켜달라는 요구 말입니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다. 파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의 천성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파멸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고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좋아요. 단 이혼만은 안 돼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말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어깨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아내의 마지막 행동에 대한 기억이 그의 분노를 너무나도 자극한 나머지 그는 처음 이야기를 할 때처럼 또다시 싸늘해지고 말았다. 당신의 관심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녀를 파멸시켜서는 안 돼요. 잠깐만요. 당신에게 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난 결혼을 했어요.
당신은 날 배신했고요. 난 원망과 질투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어요. 나 자신마저도요. 하지만 난 냉정을 찾았어요.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안나가 날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온 데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전보다 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렇게 살고 있고 난 용서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용서해야 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미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혼을 결심하던 나라의 모든 저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부르르 떨더니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진흙탕에 내던졌습니다. 진흙탕이야말로 그녀의 타고난 본성이죠. 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죽도록 밉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한 그 모든 사악한 짓들이 너무나 미워서 이제는 그녀를 용서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느껴졌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속삭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저마다 나름의 충분한 슬픔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자존심을 되찾은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침착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13. 다들 테이블에서 일어섰을 때 레비는 키티를 따라 응접실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녀를 너무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남자들 틈에 남아 공통의 화제에 끼었다. 그는 키티를 보지 않고도 그녀의 몸짓과 그녀의 시선과 그녀가 응접실의 어디쯤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그는 그녀에게 약속한 것,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실천하고 있었다. 화제는 마을 공동체로 옮겨갔다. 페스초프는 그 속에서 그가 합창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원칙을 보았다. 이 합창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원래 작가인 세르게이 치모페예비치 악사코프가 농촌 공동체를 표현한 용어였다. 그에 따르면 농촌 공동체는 일종의 도덕적 합창단으로서 각각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되 다른 모든 목소리들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였다. 합창의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가 합창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원칙을 보았다. 레비는 페스초프에게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러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흉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만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의 반박을 가라앉히는 것에만 애를 썼다. 그는 그 자신이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한 가지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저기 응접실에 있다가 차츰 움직이더니 문가에서 멈추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도 자신을 향한 시선과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셰르바츠키와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당신이 피아노 쪽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시골에서 부족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음악이랍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당신을 불러내기 위해 온 것뿐이에요. 고마워요. 그녀는 마치 선물이라도 하사하듯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렇게 와주어서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싶어 하죠? 어차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단지 상대방이 무엇을 입증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격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레빈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의 논쟁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양의 정교한 논리와 말을 쏟아부은 후 결국 논쟁하던 사람들은 서로 오랫동안 길을 쓰고 논쟁한 것이 아주 오래전 논쟁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들이 이미 알던 것이며 다만 각자 선호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성향을 논박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성향을 지칭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따금 논쟁을 하다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면 갑자기 자신도 그 성향을 좋아하게 되어 금방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되면 논쟁은 쓸모없는 것이냐 사그라지고 만다. 때로는 그와 반대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즉 마침내 자신의 성량을 입 밖에 내고 무언가로부터 논거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훌륭하고 진실하게 표현되었다 싶으면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말에 동의하며 논쟁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말을 찡그리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설명을 시작하자 그녀는 금방 이해했다. 알겠어요.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그녀는 서툴게 표현된 그의 생각을 충분히 간파하여 표현했다. 레비는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페스초프와 형을 상대로 나눈 복잡하고 장황한 논쟁에서 벗어나 그의 말을 하지 않고도 그토록 복잡한 생각을 이처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동안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세르바츠키가 다른 곳으로 가자 키티는 카드 테이블에 가서 앉더니 백묵을 쥐고 새 녹색 천에 방사형 원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나온 여성의 자유와 직업이라는 화제를 다시 꺼냈다. 레비는 미혼 여성이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위해 여성스러운 일을 찾을 수 있다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견해에 찬성했다. 그가 이 의견을 지지한 까닭은 어느 가정이나 일을 돕는 여자 없이는 살림을 꾸려갈 수 없으며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가정에는 보모, 이게 고용이든 친척이든 보모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키티는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긴 했지만 진실한 눈동자로 더욱 대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미혼 여성들은 굴욕감 없이는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하지만 스스로 그는 이 암시에서 그녀를 이해했다. 아, 그렇죠. 그는 말했다. 그럼요. 네, 그렇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티의 마음속에서 독신과 굴욕감에 대한 공포를 본 것만으로도 페스초프가 식사 때 여성의 자유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이러한 공포와 모욕을 감지하고 그 즉시 자신의 논거를 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 백묵으로 테이블에 선을 그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잔잔한 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그녀의 기분에 지배받으며 점점 팽팽해지는 행복의 긴장을 자신의 온 존재로 느꼈다. 어머, 내가 테이블에 온통 낙서를 해버렸네요. 그녀 이렇게 말하며 백묵을 내려놓고 일어서리는 듯한 몸짓을 했다. 어떻게 나 혼자 있지? 그녀도 없이?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백묵을 집었다. 잠깐만요. 그는 테이블 앞에 앉으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놀란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네, 물어보세요. 여기. 그는 이렇게 말하며 머리 글자를 썼다. 당, 그, 네, 대, 영, 그, 뜻, 뜻. 이 글자들은 이런 뜻이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내게 대답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만 그렇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녀가 이 복잡한 문구를 알아차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이 그녀가 이 말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한 손으로 찡그린 이마를 받치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녀는 이렇게 묻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생각한 게 맞나요? 알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 단어는 뭡니까? 그는 영원히를 뜻하는 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단어는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재빨리 글자를 지운 후 그녀에게 백묵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난 대수업.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돌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의 대화에서 받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키티는 백묵을 손에 쥔 채 수줍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레빈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구부리고서 빛나는 눈으로 테이블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글자의 뜻을 알아낸 것이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그때 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묻는 듯한 눈길로 머뭇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때만 그랬나요? 네. 그녀의 미소가 답했다. 그럼 지금은요? 그가 물었다. 여기 이걸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할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녀는 머리 글자를 썼다. 당지일잇용.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당신이 지난날의 일을 잊고 용서해 주기를. 그는 긴장하여 떨리는 손가락으로 백목을 쥐었다. 그러고는 백목을 부르뜨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의 머리 글씨를 썼다. 내게는 잊고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난 줄곧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그를 쳐다보았다. 알겠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긴 문장을 썼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의 생각이 맞느냐고 묻지도 않고 백목을 집어들더니 곧바로 답장을 썼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가 쓴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몇 번이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행복으로 머리가 아득해졌다. 그는 그녀가 생각한 말들을 도저히 알아맞힐 수 없었다. 그러나 행복으로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세 글자를 썼다. 하지만 그의 손을 따라 글자를 읽어나가던 그녀는 그가 글자를 미처 다 쓰기도 전에 그 뜻을 알아차리고 네 라는 대답을 썼다. 서기 놀이라도 하는 건가? 공작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자, 하지만 이젠 가야지. 제 시간에 극장에 도착하려면 말이야. 레비는 일어나 키티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이 대화 속에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겠다는 것, 내일 아침 그가 방문하겠다는 것. 잘 됐네요. 14. 키티가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레비는 그녀가 없다는 것에 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그녀와 영원히 결합하게 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좀 더 빨리 흘렀으면 하는 조급한 바람을 느꼈다. 그의 불안과 바람이 어찌나 컸던지 그에게는 그녀 없이 보내야 할 14시간이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든 혼자 남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시간을 속이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 상대였지만 그는 만찬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말로는 만찬에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발레에 가는 것이었다. 레비는 그에게 나는 행복해. 나는 자네를 사랑해. 자네가 날 위해 해준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어? 라고 말할 짬밖에 얻지 못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눈길과 미소는 레빈에게 그가 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감동한 표정으로 레빈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지. 레빈이 말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나는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치 축하라도 하듯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다시 키티와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랜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하지만 레빈에게는 다리아 알렉산드로바나의 말이 불쾌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로서는 감히 접근도 못할 고결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것을 입에 담지 말아야 했다. 레빈은 그들과 작별을 했지만 혼자 남는 것이 싫어 형에게 달라붙었다. 형 어디가? 모임에. 그럼 나도 같이 가. 그래도 될까? 웬일이냐? 그럼 같이 가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무슨 일 있니? 나 말이야? 내게 행복이 찾아왔어. 레비는 그들이 탄 마차의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괜찮지? 답답해서 말이야. 행복이 내게로 왔어. 형은 왜 결혼을 안 했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빙그레 웃었다. 난 무척 기쁘다. 그녀는 훌륭한 아가씨인 것 같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을 꺼냈다.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레비는 두 손으로 자신의 외투깃을 잡아 여미며 소리쳤다. 그녀는 훌륭한 아가씨라는 말은 그의 감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저속한 말이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유쾌하게 웃으랬다. 이것은 그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글쎄, 어쨌든 내가 그 일을 기뻐한다는 말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일은 해도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 레비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외투를 한 번 더 여미며 덧붙였다. 난 형이 너무 좋아. 모임에 같이 가도 돼? 물론 되고 말고. 오늘은 무엇에 관해 토론하는데? 레비는 계속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그들은 모임에 도착했다. 레비는 비서가 회의록을 더듬더듬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보아하니 비서 자신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레비는 그 비서의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회의록을 읽으면서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연설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금액의 분배와 무슨 관의 부설에 대해 논의를 했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두 위원을 비난하며 의기양양한 태도로 오랫동안 뭐라고 짓거렸다.
그러자 다른 해운이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끼적이더니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악의에 찬 어조로 거침없이 답변했다. 그 다음엔 서비아시스키, 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서비아시스키가 매우 아름답고 고상하게 뭐라고 말했다. 레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할당된 금액이든 관이든 애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전혀 화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다들 너무나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서 멋지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다들 유쾌해 보였다. 레빈이 멋지다고 느낀 것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예전에 눈치채지 못한 사소한 징후를 통해 각 사람들의 영혼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 모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오늘은 사람들이 레빈을 매우 아껴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방식과 부드럽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심지어 그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그렇게 대해주었다. 그래, 만족스러웠니?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그에게 물었다. 아주 좋았어. 나 모임이 이렇게 흥미로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훌륭해. 멋져. 서비아시스키가 레빈에게 다가와 자기 집에 차를 마시러 가자고 초대했다. 레빈은 서비아시스키의 집에서 자기가 무슨 일로 불쾌했는지, 자기가 그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기억해낼 수도 없었다. 그는 총명하고 대단히 선량한 사람이었다. 아, 기꺼이 가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아내와 처제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기묘하게 뻗어나가 서비아시스키의 처제에 대한 생각이 결혼과 연결되었고 자신의 행복을 털어놓기에 서비아시스키의 아내와 처제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서비아시스키의 집에 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서비아시스키는 시골의 일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유럽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레빈에게 전혀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비아시스키의 생각이 옳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서비아시스키가 놀랄 만큼 부드럽고 섬세한 태도로 자신이 옳다는 언급을 피하는 것을 보았다. 서비아시스키가의 여인들은 유난히 사랑스러웠다. 레빈은 다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그에게 공감하면서도 단지 섬세함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의 집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죽치고 앉아 온갖 화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한 가지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몹시 실증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서비아시스키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친구의 이상한 정신 상태에 의아해했다. 1시가 지나 있었다. 호텔에 돌아온 레비는 이제 혼자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에게 남은 10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당직 사환이 그에게 촛불을 켜주고 나가려 하자 레비는 그를 불러 세웠다. 레비는 예고를 하는 이 사원을 예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선량한 사람이었다. 어때 예고로 잠을 못 자니 힘들지?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저희의 직무인걸요. 영주님들 댁에 있으면 더 편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이곳은 벌이가 더 좋습니다. 알고 보니 예고로는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설하에 아들 셋과 재봉사 딸이 하나 있었다. 그는 그 딸을 마구점의 점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레비는 이 기회에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행복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사랑만 있으면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예고로에게 전했다. 예고로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분명 레빈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더 보강하려는지 레빈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다. 그는 좋은 주인을 섬기는 동안 언제나 주인에게 만족했고 지금도 비록 주인이 프랑스인이긴 하지만 주인에게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착한 사람이군, 레빈은 생각했다. 그럼 예고로, 자네는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했나? 물론 사랑했지요, 예고로가 대답했다. 레빈은 예고로 역시 황홀한 기분에 젖어 마음속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의 인생도 굉장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는 하품이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듯 그렇게 레빈의 기쁨에 전염되어 눈을 빛내며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때 종이 울렸다. 예고로는 방에서 나갔고 레빈만 혼자 남았다. 그는 만찬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서비아시스키의 집에서도 차와 밤참을 거절했다. 그런데도 무언가를 묻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새었지만
자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신선한데도 그는 더워서 숨이 막혔다. 그는 통풍구를 2개 다 활짝 열고 그 앞에 놓인 테이블가에 앉았다. 눈에 덮인 지붕 너머로 사슬이 달린 무늬 있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위로 마부자리 별자리의 세모 꼴고 황금빛 빛으로 빛나는 카펠라의 별이 보였다. 그는 십자가를 보다가 다시 별을 올려다보고는 방 안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얼어붙을 듯한 상쾌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치 꿈속인 양 상상 속에 떠오르는 형상과 기억을 쫓았다. 3시가 지났을 즈음 레빈은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를 듣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레빈도 익히 아는 또박꾼 마스키인이 클럽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기침을 하면서 침울하게 긋고 있었다.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같으니 이런 생각이 들자 레빈의 눈에서는 이 사내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레빈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루바시카만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다시 통풍청 앞에 앉아 차가운 공기에 몸을 맡기고서 말은 없지만 의미로 충만한,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미로 충만한 저 아름다운 모양의 십자가와 점점 높이 떠오르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다. 6시가 지나자 마루 닦는 일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어떤 서비스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레빈은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통풍구를 닫은 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 거리로 나섰다.